생각 억제의 역설은 어떤 생각을 억제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그 생각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떠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제안한 이론으로 흔히 흰곰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이 역설은 우리 뇌가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할 때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째는 의식적으로 특정 생각을 억제하려는 과정이며, 둘째는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제대로 억제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의식적 감시 과정이 작동하면서 억제하고 싶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려 점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절대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뇌는 흰곰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흰곰 이미지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현상은 일상에서 흔히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강박, 걱정 등을 없애려고 할수록 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심리적 원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하나의 이름, 하나의 역할, 하나의 정체성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지금 나는 그 모든 것이 좌뇌의 해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동시에 유명인이고 떠돌이이고 항암 치료를 막 시작한 환자이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은 내 사고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동시에 가능하단 말인가? 하지만 곧 이어지는 설명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좌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뭔가로 바꿔놓는 재주가 있다.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실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주의 99.99999999998%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고 그나마 존재하는 0.00000000004%의 물질 중에서도 우리가 물질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5%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극도로 희박한 존재의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좌뇌는 거기서 나라는 에고를 만들어냅니다. 이름, 과거의 사건, 사회적 역할, 관계, 기억, 그것들이 모두 해석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도 실제처럼 믿어버립니다. 우주 비행사 에드가 미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가 하나의 의식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압도적인 느낌 속에서 하빌의 황홀경을 경험했다. 달 표면을 걷는 것보다 돌아오는 우주선 안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일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불교의 공 개념이 떠오릅니다. 형상도, 이름도, 정체성도 모두 인연에 따라 생겨난 덧없는 것이라는 가르침. 그 공의 본질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텅 빈 의식의 배경과 닿아 있습니다. 앨런 와츠는 말했습니다. 유무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것은 무의다. 마치 검은 글씨가 흰 종이 위에 있어야만 읽히듯이 우리의 의식은 텅 빈 공간 안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역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움직이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존재함을 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아는 자, 그 느끼는 자를 해석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누구다,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는 문장들. 이 모든 것은 좌뇌의 해석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나이바우어 박사는 말합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니라 뇌에서 춤을 추는 현상이다. 그는 의식을 설명할 때 소화보다는 춤에 비유합니다. 의식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 발생하는 것, 진동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시각장애인의 의식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의 끝에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의 의식은 핸들에, 바퀴에, 앞 유리에까지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생각한다는 그 순간조차도 실은 좌뇌의 해석기가 상연하는 극장 안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뜻이겠지요. 그 극장을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나이바우어는 이를 다시 씁니다. 나는 내 생각을 알아차린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존재의 증거라는 말은 처음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나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아들의 출생을 처음 봤던 날,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던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던 장면들, 그 모든 것들은 생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느껴지는 존재 자체였습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데카르트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좌뇌의 해석기가 무대처럼 상을 펼쳐내고 거기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우리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자 관객이 되어 극에 몰입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극장 밖에서 불이 들어오는 그 느낌, 그때 우리는 극장이 진짜 나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라마찬드란 박사가 실험한 가짜 손 환각처럼 우리의 의식은 쉽게 위치를 바꾸고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가짜 손에 진짜 자극이 가해졌을 때 피험자는 자신의 손이 고통당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단순한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의식은 장소에 갇히지 않고 해석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껏 나라고 믿어온 존재가 실은 가짜 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매일 아침 새로운 좌뇌에 접속한 의식이 다시금 나라는 역할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난 형상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도교에서는 무의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억지로 조정하지 않고 흐름 그 자체가 진실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무극장, 무에서 무물질 중심의 의식은 이 모든 사상들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나를 만들고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고 상처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좌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주 큰 문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우리는 빈 공간에 무대 장치를 만들고 그 위에서 연기하며 살아가는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의식은 그 모든 무대를 조용히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마치 관객처럼 무대의 조명과 음향과 배우들의 표정을 지켜보는 조용한 중심. 그곳이 진짜 나일 수 있다는 감각. 톨레는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해석된 과거, 예측된 미래 속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손끝에 머무는 감각, 지금 들리는 바람소리,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곳에 의식을 두면 우리는 극장에서 벗어나 진짜 무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거창한 체험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 손을 얹고 그 손의 존재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그 느낌, 그 감각이 바로 해석 이전의 의식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제가 가장 오래 머문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조차 크고 무거운 무엇이라고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론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사실을
정작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자식이 제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지요. 아버지로서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아이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해석해낸 좌뇌의 이야기였습니다. 좌뇌는 극히 일부의 사실만으로 전체 이야기를 만든다. 이 책에서 나이바우어 박사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진짜는 고요한 의식 속에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그 위에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만 울고 웃고 있었습니다. 라마찬드란의 고무손 실험도 다시 생각났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손이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 실제로 의식이 거기로 가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 그렇다면 제가 평생 상처받았다고 믿었던 그 말들, 그 표정들, 그 모든 것도 실은 고무손의 고통은 아니었을까요? 그 생각에 이르면 많은 감정이 내려앉습니다. 화가 사라지고 슬픔이 줄어들고 심지어 후회조차 가벼워집니다. 불교의 선사들이 깨달음은 헛웃음 하나로 끝난다고 말한 이유도 어쩌면 이 때문일 겁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그냥 좌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을 뿐이라는 사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좌뇌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좌뇌는 필요합니다. 분석, 언어, 계획, 설명. 그 모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해석을 실제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창 사업을 하던 시절, 고객과의 계약이 틀어지고 직원이 떠났을 때 저는 나는 무능하다는 해석에 빠졌습니다. 실제 사건은 단지 계약이 깨졌고 직원이 그만뒀다일 뿐인데 저는 좌뇌가 만들어낸 내려앉은 자존감이라는 영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데카르트 극장에서 상영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 나는 언제나 피해자이거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극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비워냄입니다. 해석을 멈추고 감각에 머무는 것. 지금 여기에서 손끝의 감촉, 새소리, 바람의 흐름을 느끼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극장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텅 빈 무대 위에서 해석 없이 존재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엔 이름도 없고 평가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자리, 이 감각이 있습니다. 의식은 두개골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처음 그 가능성을 접했을 때 저는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내 삶 속에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밤길을 걷다 새소리를 들었을 때 의식은 제 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소리 자체로 밖에 존재하고 있었지요. 운전 중 핸들을 돌릴 때 의식은 손에 있지 않고 바퀴 끝에, 글을 쓸 때는 손을 넘어 펜의 끝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감각적 몰입의 순간 의식은 내 몸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바 노의 교수가 말한 의식은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세상이 함께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의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이것을 천인합일이라 표현합니다. 사람과 자연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순간 고통이 생깁니다. 이 책의 메시지도 정확히 그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나의 것이라 주장할수록 의식은 작아지고 분리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가장 간단한 연습은 손 느끼기입니다. 손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두고 이 손이 여기에 있다는 걸 나는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 말도 설명도 없이 오직 느낌만으로 존재를 인식하는 이 경험은 해석의 좌뇌를 조용히 쉬게 합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소리 따라가기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즐겨 말한 방식인데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차소리, 바람소리. 그 소리를 듣는 나로 존재하지 말고 그 소리 자체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의식이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교의 선이 말하는 무심, 천주교의 침묵 기도가 말하는 하느님의 숨결,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경, 즉 경건한 집중 상태. 이 모두가 의식이 확장되는 자리에 대한 다른 언어일 뿐입니다. 에고는 이 확장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분리를 통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구분이 에고에게는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 이전의 공간에 닿을 때, 즉 극장의 무대가 아니라 극장 바깥의 공간을 보기 시작할 때 에고는 당황하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이란 어떤 동사와 같다. 의식되다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을 춤추다는 움직임이다. 춤은 붙잡을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춤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안다는 느낌 없이 그냥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책은 데카르트 극장이라는 개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좌뇌는 마치 영사기처럼 끊임없이 상을 쏘아내고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 감정과 생각을 투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관객이 아닌 배우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는 나는 사라지고 대본대로 연기하며 울고 웃는 자아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순간부터 우리는 이 극장의 일부가 되었고 에고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가 떠나고 무대가 비어 있을 때 거기에 머무는 의식이 진짜다. 생각과 감정, 기억이 없는 그 텅 빈 자리,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 자리에는 말이 없고 해석도 없으며 단지 고요한 존재만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존재의 정체를 묻는 대신 그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이름들, 직업, 성격, 성취, 실패, 외모, 나이, 그 모든 것은 무대 위 장식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는 그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조용한 관객입니다. 이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연습 속에서 조용히 조금씩 다가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짜증이 올라올 때 잠시 손끝을 느껴보십시오.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빗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문득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머릿속 영화관에서 걸어나와 현실이라는 살아있는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훌륭한 명상 기법의 핵심은 이 극장과의 동일시를 끊는 것입니다. 영화는 계속 상영되겠지만 당신은 이제 그 스크린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스크린을 넘어선 배경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의식이란 존재를 춤추게 만드는 움직임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몸과 환경 속에서 그 춤을 추고 있지만 춤의 근원은 단 하나. 느낌 없이도 존재하는 나,
이야기 없이도 살아있는 나, 이름 없이도 충만한 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 그 역할, 그 기억,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도 남는 무엇, 그 고요하고 단단한 자리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